몽골, 청, 일본, 당대 최강의 이름들이죠. 어느 곳이든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데이터 그래프에 아주 기묘한 곡선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정복 성공. 그런데 그 옆에 이상한 문장이 있었죠. 통치 실패.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산맥 구조를 확대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방어선이 아닙니다.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새를 기반으로 사람들은 500년 넘게 왕조를 지켜냈습니다. 저는 그날 제 모든 이론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제국셋의 발목을 잡았던 걸까요? 그 답은 지금 문 앞까지 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죽으러 왔습니다. 학자로서요. 15년간 세계 문명학의 왕좌에 앉아있던 남자. 교과서가 제 이름을 새겼고 정부가 제 이론을 인용했죠. 그런데 그 왕좌가 무너졌습니다. 단 한 나라 때문에요. 저는 140명의 학생들 앞에서 고백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무너뜨렸다고.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제 책은 7개 언어로 번역됐고 전 세계 지리학 커리큘럼의 12%가 제 이론을 인용하죠. 유럽에서 저를 모르는 학자는 없습니다. 크로노스 국제대 문명연구학과 정교수, 지형 우월성 이론의 창시자. 세계는 저를 문명의 해석자라 불렀습니다. 저는 15년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평야는 문명을 만든다. 산은 문명을 가로막는다. 메소포타미아, 나일, 황허, 인더스. 전부 평야와 강이 만든 문명들이죠. 비옥한 토양, 풍부한 수량, 온화한 기후. 문명이 태어나기 위한 완벽한 조건들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였죠. 세계가 믿었고 저 역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이상한 데이터를 발견했죠.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수치일 거라고요. 조수에게 다시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면 할수록 숫자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평야 3%, 산지 70%, 화강암 지반, 영하 20도 혹한. 이런 땅에서 문명이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산악지형은 교류를 막고 척박한 토양은 농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요. 작은 부족 국가 하나가 근근히 버티는 게 전부일 거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는 518년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2배가 넘는 기간이죠.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단일 왕조였습니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6개월 동안요.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오류를 찾으려 했습니다. 제 이론이 틀렸다는 결론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1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게 두려웠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140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가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저는 단상에 올라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위성 지형도가 화면을 채웠죠. 끝없이 이어지는 주름진 산맥들. 평야라고 부를 만한 곳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인이 종이를 구겨놓은 것 같았죠. 앞줄의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교수님, 평야가 없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이 나라의 가용평야는 전체 국토의 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산지죠. 경사 30도가 넘는 험준한 산악입니다. 강은 짧고 급류가 많아 수온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그들도 제 이론을 배운 사람들이었죠. 평야가 없으면 문명도 없다.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이 나라는 현대에 와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조선업 세계 1위, 방위산업 수출 급성장,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죠. 학생들의 얼굴에 경악이 번졌습니다. 그들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인지를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클릭했습니다. 검은 화면 위에 두 글자가 떠올랐죠. 한국.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마저 사라졌죠. 학생들은 마치 금지된 진실을 본 사람처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펜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강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줍지 않았죠.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 이론을 부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 이론을 파괴한 나라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강의는 수업이 아니라 선언이라는 것을요. 세계 문명 이론을 갈아엎는 선언.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것을요. 강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죠. 뒷줄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유럽 명문대 학생다운 도전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기술 강국인 건 압니다. 하지만 그건 최근 일 아닙니까? 현대화 이후의 성공일 뿐이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6개월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닙니다. 뿌리죠. 학생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클릭했죠. 한반도 산맥 지도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붉은 선이 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하고 있었죠. 백두산에서 시작해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뼈대. 백두대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산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척추입니다. 1400km에 달하는 거대한 산줄기죠. 여기서 수백 개의 지맥이 뻗어나옵니다. 학생들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산맥의 규모에 압도당한 표정이었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유럽의 알프스를 생각해 보세요. 거대하지만 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백두대간은 다릅니다. 반도 전체를 종단하며 막아서죠. 동서교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앞줄의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이동 자체가 불가능했겠네요.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수레가 다닐 수 없는 지형이었습니다. 물자 운송은 사람의 등에 의존해야 했죠. 문명이 성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반도의 기후 데이터였죠. 여름엔 연간 강수량의 60%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집중호우죠. 겨울엔 영하 20도까지 떨어집니다. 5개월 동안 얼어붙는 땅이에요. 학생들 사이에서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농사가 가능하기나 했습니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화강암 지반은 농사의 최악이죠. 토양이 척박하고 물 빠짐이 너무 빠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충적토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조건이에요.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죠. 왜 제가 이 나라 앞에서 무너졌는지를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백두대간의 능선이 클로즈업 됐죠. 그런데 이 땅에서 518년 왕조가 유지됐습니다. 세계 최장 기록이죠. 몽골 제국도, 청나라도, 일본도 이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혼란, 그리고 무언가 거대한 것을 이해하기 직전의 긴장감이었죠.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러분, 문명은 환경이 허락해야 탄생합니다. 그게 제 이론이었죠. 평야가 있어야 하고 강이 있어야 하고 기후가 온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모든 조건을 거부당한 땅이에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도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왕조가 유지됐고 기술이 발전했고 현대에 와서는 세계를 뒤흔들고 있죠. 이건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제 이론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그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알고 있었죠. 이 강의가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세계 문명학의 패러다임을 뒤집는 선언이라는 것을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릴 것은 한국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입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들이 왜 이 땅을 정복하고도 통치하지 못했는지를요. 학생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15년간 문명의 법칙을 가르쳤다. 그런데 한국은 그 법칙 바깥에서 문명을 만들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배워야 할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저는 강의실 불을 더 낮췄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지도가 떠올랐죠.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뒤덮은 붉은색. 학생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입니다. 정복률 90%. 패배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군대죠.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몽골이 정복하지 못한 곳은 거의 없다는 것을요. 유럽의 기사단도 무너졌고 중동의 칼리프도 굴복했죠. 세계는 몽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한반도가 화면 중앙에 나타났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몽골은 한반도를 정복했습니다. 6차례 침공 끝에요. 그런데 통치하지 못했죠. 앞줄의 학생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복했는데 통치를 못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좋은 질문입니다. 몽골의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기마술, 속도, 기동력. 정확합니다. 저는 화면을 클릭했죠. 몽골 기병대의 이동 경로가 나타났습니다. 몽골군은 하루에 10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적이 대응하기 전에 포위하고 섬멸했죠. 그게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지도를 다시 띄웠죠. 그런데 한반도에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강점이 사라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산맥의 경사도 데이터를 보여줬죠. 평균 경사 30도 이상. 말이 달릴 수 없는 지형입니다. 기동력이 완전히 무력화됐죠. 화면에 몽골군의 침공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6차례 침공. 30년 전쟁. 보급선은 산맥에 막혀 끊어졌고 말은 지쳐 쓰러졌습니다. 장수들은 산악 게릴라전에 갇혀버렸죠.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세계 최강의 기마 군단이 이 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결국 몽골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직접 통치를 포기하고 조공을 받는 방식으로요. 왜냐하면 직접 통치하려면 산맥 하나하나를 장악해야 했으니까요. 앞줄의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제국에게도 불가능했던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비용 대비 효과가 맞지 않았습니다. 산 하나를 점령하면 다음 산이 기다리고 있었죠.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의 침공 기록이었죠. 몽골만이 아닙니다. 청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임진왜란 때 일본도 같은 문제에 부딪혔죠. 학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개의 제국이 한반도를 침공했습니다. 세 제국 모두 점령에는 성공했지만 통치에는 실패했죠. 왜냐하면 이 산맥이 천년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외세에 무릎 꿇은 적이 없습니다. 협력적 공존을 선택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 건 바로 이 산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 깨달음이 번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산은 문명을 가로막는다. 그게 내 이론이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산이 문명을 지켜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15년간 가르친 모든 것이 뒤집히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번엔 전쟁이 아니었죠. 더 조용하고 더 치명적인 적이었습니다. 전염병. 화면에 14세기 유럽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선이 대륙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죠. 학생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흑사병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도시가 텅 비었고 시체를 치울 사람조차 없었죠. 문명이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흑사병의 참혹함은 모두가 알고 있었죠. 저는 다음 화면을 클릭했습니다. 동아시아 전염병 확산 지도였죠.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구의 30% 이상이 사망했죠. 왕조가 무너지고 새 왕조가 들어설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질문했죠. 한국은요?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바꿨죠. 한반도에 전염병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낮은 감염 기록이었습니다. 마치 지도에서 빈 공간처럼 보일 정도였죠. 뒷줄의 학생이 의심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록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죠. 한국은 472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을 남긴 나라입니다. 조선왕 조실록이라고 하죠.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역사 기록입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죠. 날씨, 천재지변, 질병, 정치적 사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피해가 적었던 겁니다. 그러자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앞줄의 학생이 물었죠. 그럼 왜 피해가 적었던 겁니까?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반도 지하 단면도가 나타났죠. 그 아래엔 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화강암.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설명을 시작했죠. 화강암은 농사에는 최악의 땅입니다. 하지만 물을 정화하는 데는 세계 최고죠. 화면에 빗물이 화강암층을 통과하는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자연 필터링 시스템이었죠. 빗물이 화강암을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걸러집니다. 지하수가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거죠. 학생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기온 데이터를 덧붙였죠. 겨울 평균 기온 영하 10도에서 20도. 매년 5개월간 반복되는 혹한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죠. 해충과 병원균이 버틸 수 없는 기후입니다. 자연이 만들어준 살균 시스템이죠. 여기에 여름 집중호우가 땅을 씻어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자신들이 전염병에서 비교적 안전한지를요. 하지만 자연이 만들어준 자동 방역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죠. 앞줄의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은 산이 막고 질병은 땅과 날씨가 막았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정확합니다. 한국은 외세보다 먼저 자연과 싸워 이긴 민족입니다. 아니, 자연이 그들의 편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던졌죠. 문명을 만들기 가장 어려운 땅이 문명을 지키기 가장 좋은 땅이 됐습니다. 역설이죠. 하지만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내 이론은 환경을 적으로만 봤다. 그런데 한국은 환경을 방패로 만들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자연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었죠. 인간 자체의 이야기였습니다. 산비탈을 깎아 만든 계단식 논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압도적인 초록의 층들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학생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잠시 그 이미지를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처음 이 사진을 봤을 때의 충격이 떠올랐죠.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평야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생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죠.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만들면 됩니다. 그 한 문장에 강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계단식 논의 구조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경사 30도가 넘는 산비탈입니다. 여기에 논을 만들려면 먼저 돌을 쌓아야 합니다. 수천 개의 돌을요. 그 위에 흙을 다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바닥을 다져야 하죠.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 단의 논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앞줄의 학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몇 달 정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입니다. 한 단을 만드는데 3년이 걸렸죠.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동원돼서요. 학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에 새로운 단어를 띄웠죠. 두레, 품앗이.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처음 듣는 단어였을 겁니다. 저는 설명했죠. 두레는 마을 공동 노동 조직입니다. 농번기에 마을 전체가 한 집의 논에 모여 일하고 다음엔 다른 집의 논으로 이동하죠. 품앗이는 노동력을 교환하는 시스템이고요. 학생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죠. 개인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산을 깎고 논을 만드는 건 한 가족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전통 한옥마을의 모습이었죠. 한국의 마을 구조를 보세요. 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유럽에 분산된 농가와는 완전히 다르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왜 모여 살았을까요? 혼자서는 생존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산비탈에 논을 만들고 겨울을 버티고 홍수와 가뭄을 이겨내려면 공동체가 필수였죠.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겨울 풍경이었죠. 눈 덮인 산과 얼어붙은 강. 겨울은 5개월입니다. 영하 20도까지 떨어지죠. 이 기간을 버티지 못하면 죽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긴장됐습니다. 저는 새로운 이미지를 띄웠죠. 장독대, 저장고, 온돌 구조도. 그래서 그들은 기술을 발명했습니다. 김장은 겨울 동안 먹을 채소를 발효시켜 저장하는 기술이죠. 수백 포기의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넣어 땅속에 묻습니다. 학생들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온돌 구조도를 가리켰죠. 온돌은 바닥 난방 시스템입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뜨거운 연기가 바닥 아래를 통과하며 방 전체를 데우죠. 최소한의 연료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구조입니다. 앞줄의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5개월 겨울을 버티기 위한 기술이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모든 기술이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불편한 환경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환경에서요. 그래서 실패를 허용하지 않았죠.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계단식 논이 무너지면 마을이 굶어 죽습니다. 온돌이 잘못되면 아이가 얼어 죽죠. 김장이 실패하면 겨울을 넘기지 못합니다. 강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학생들을 바라봤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한국의 문명은 개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만든 문명이죠. 환경이 그들을 강제로 하나로 묶었습니다. 뒷줄의 학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환경이 오히려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정확합니다. 그들은 환경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적을 이기기 위한 스승으로 삼았죠. 저는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단순히 생존한 것이 아닙니다. 문명을 발명했죠. 불가능한 조건에서 가능성을 만들어낸 겁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을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는 환경이 문명을 결정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한국은 환경을 거슬러 문명을 만들었다. 내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리고 깨달았죠. 아직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을요. 저는 잠시 강의를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처음에 의심은 사라지고 이제는 진지한 탐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숫자가 나타났죠. 518. 학생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조선 왕조 518년 세계 역사상 단일 왕조 기준 최장 기록입니다. 화면에 비교 데이터가 나타났죠. 프랑스 부르봉 왕조 204년, 영국 튜더 왕조 118년, 명나라 276년, 청나라 268년. 그래프의 압도적인 차이에 학생들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오래 유지된 게 아닙니다. 무너져야 하는 조건에서 버텨낸 기록이죠. 앞줄의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조건이라면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반란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명나라 276년 동안 대규모 반란 47건, 조선 518년 동안 대규모 반란 13건,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죠. 왜 반란이 적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굶주림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의아해졌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굶주림이 적었냐는 표정이었죠. 저는 새로운 단어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환곡.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설명했죠. 환곡은 국가가 운영하는 곡물 대여 시스템입니다.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죠. 흉년이 들면 이자를 탕감하거나 상환을 연기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죠. 여기에 두레와 품앗이가 더해집니다. 마을 공동체가 서로를 지탱했죠. 한 가족이 흉년을 맞아도 마을 전체가 나눠 먹었습니다. 뒷줄에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있었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굶주림이 없으니 분노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반란은 배고픔에서 시작되죠. 그런데 조선은 그 불씨를 사전에 꺼버린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반도 산맥 지도였죠. 두 번째 이유는 지형입니다. 학생들이 다시 백두대간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설명했죠. 반란이 성공하려면 대규모 병력이 집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산맥 구조에서는 집결 자체가 불가능했죠. 화면에 유럽과 한국의 지형 비교가 나타났습니다. 유럽의 평야에서는 농민들이 쉽게 모일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생각해 보세요. 파리로 행진하는 게 가능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산 하나를 넘으면 다음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죠. 산이 왕조를 외부로부터 지켰듯이 내부의 반란도 막아낸 겁니다. 앞줄의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바꿨죠. 유교. 학생들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유교는 단순한 종교나 철학이 아닙니다. 사회 질서 그 자체였죠. 왕은 하늘의 명을 받은 존재이고 신하는 왕에게 충성하며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모든 관계에 위계가 있었죠.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죠. 이 위계 구조가 사회를 안정시켰습니다. 반란을 일으킨다는 건 단순히 왕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었죠. 뒷줄의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심리적 억제 장치였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유교는 물리적 힘이 아니라 정신적 질서로 사회를 통제했죠. 그리고 이 질서는 518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조선이 518년 동안 유지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죠. 첫째, 사회 안전망이 굶주림을 막았습니다. 둘째, 산악지형이 대규모 집결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셋째, 유교 질서가 심리적 안정을 제공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던졌죠. 외세는 산이 막았습니다. 질병은 땅과 날씨가 막았죠. 그리고 내부 분열은 공동체와 질서가 막았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결합된 왕조는 세계 역사상 조선이 유일합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경외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정했죠. 나는 문명의 조건을 연구해왔다. 하지만 조선은 불리한 조건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꿨다. 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역설이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518년 왕조의 DNA가 현대에 어떻게 부활했는지 그것이 진짜 충격이었죠. 저는 강의실 불을 다시 낮췄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죠. 6시간 가까이 진행된 강의였지만 아무도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단 하나의 숫자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제 여러분이 사는 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518년 왕조의 DNA가 현대에 어떻게 부활했는지 보여드리죠. 학생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그래프였죠. 한국 70% 이상. 학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뒷줄에 학생이 중얼거렸죠.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오류인 줄 알았죠.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반도체 칩의 확대 이미지가 나타났죠.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한 회로들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는 실리콘 위에 회로를 새기는 기술입니다. 문제는 그 정밀도죠. 1나노미터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화강암 단면 사진을 다시 띄웠죠. 기억나십니까? 한국의 땅은 화강암입니다. 농사에는 최악이지만 물을 정화하는 데는 최고였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돌을 깎았습니다. 산비탈에 계단식 논을 만들고 바위를 쪼개 집을 지었죠. 정밀함이 생존과 직결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죠. 그 정밀함이 반도체로 이어졌습니다. 돌을 깎던 민족이 이제 실리콘을 새기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도체 불량률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한국 기업의 불량률. 세계 평균의 절반입니다. 앞줄의 학생이 감탄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계단식 논을 떠올려 보세요. 한 단이 무너지면 마을 전체가 굶주렸죠.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그 문화가 반도체 공정에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대한 조선소 사진이었죠.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 같은 규모였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말했죠. 대한민국 세계 선박 건조량 1위입니다. 특히 고난도 LNG 운반선은 거의 독점 수준이죠. 뒷줄에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산악국가가 어떻게 조선업 강국이 됐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해안선 지도를 띄웠죠. 좋은 질문입니다. 한반도의 해안선을 보세요. 복잡하게 꼬여 있죠. 학생들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육지는 산이 막았습니다. 이동이 어려웠죠. 그래서 바다가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바다를 배웠죠. 저는 임진왜란 당시의 해전 기록을 띄웠습니다. 16세기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격파했죠.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해안선의 복잡한 지형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류와 물길을 이용해 적을 유인하고 섬멸했죠. 앞줄의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다도 산처럼 활용한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정확합니다. 산을 방패로 삼았듯이 바다도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통이 현대 조선업으로 이어진 겁니다. 저는 LNG 운반선의 구조도를 띄웠습니다. LNG 운반선은 영하 163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합니다. 조금이라도 온도 관리에 실패하면 폭발하죠.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술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긴장됐습니다. 저는 말했죠. 한국이 이 시장을 독점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겨울입니다.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5개월의 혹한을 버텨온 민족입니다. 온돌로 열을 관리하고 김장으로 온도를 조절했죠. 극한의 온도를 다루는 게 그들에겐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화강암을 다루던 손이 이제 철판을 다룹니다. 산을 깎던 정밀함이 나노미터 회로를 새기고 있죠. 혹한을 버텨온 기술이 영하 163도의 가스를 운반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던졌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518년 왕조의 DNA가 현대 기술로 부활한 겁니다. 환경이 만든 민족 정체성이 산업 경쟁력으로 변환된 거죠.
학생들의 눈빛이 경외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형이 문명을 결정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한국은 지형이 민족성을 만들고 그 민족성이 기술을 만든다는 것을 증명했다. 내 이론보다 훨씬 깊은 연결고리가 존재했던 것이다. 그리고 깨달았죠. 아직 마지막 충격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6시간의 강의가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전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K2 흑표. 한국이 만든 전차였죠.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영상을 재생했죠. 전차가 산비탈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사가 점점 가팔라졌죠. 40도, 50도, 그리고 60도. 학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 외쳤죠. 60도를 오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60도입니다. 세계 어떤 전차도 이 경사를 오르지 못하죠. 앞줄의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왜 60도입니까? 그런 스펙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백두대간 지도를 다시 띄웠죠. 한반도의 평균 산지 경사입니다. 그들은 자기 땅에서 싸우기 위해 자기 땅의 산을 기준으로 전차를 만들었죠. 학생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유럽의 전차는 평야에서 싸우도록 설계됐습니다. 미국의 전차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산악전을 기본으로 설계했죠. 저는 K9 자주포 영상을 띄웠습니다. 이건 자주포입니다. 발사 후 60초 만에 진지를 이탈하죠. 왜냐하면 산악 지형에서는 한자리에 머물면 죽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학생들을 바라봤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한국의 무기는 한국의 땅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산이 그들의 전략을 결정했고 그 전략이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낸 거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죠. 거대한 문장 하나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형이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태도를 만들고 태도가 기술을 만든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죠. 저는 15년 동안 지형이 문명을 결정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평야가 있으면 문명이 발전하고 산이 있으면 문명이 정체된다고요. 하지만 한국은 그 공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죠. 산이 그들을 막은 게 아닙니다. 산이 그들을 단련시켰죠. 척박한 땅이 그들을 굶긴 게 아닙니다. 척박한 땅이 그들을 정밀하게 만들었습니다. 혹한이 그들을 죽인 게 아닙니다. 혹한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죠.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편한 환경이 강한 문명을 만든 게 아닙니다. 가혹한 환경이 부서지지 않는 민족을 만들었죠. 강의실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교수님, 이건 기적이 아니네요. 필연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필연이죠. 한국은 환경을 정복한 문명입니다. 도움받은 게 아니라 싸워 이긴 문명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1명, 2명, 그리고 140명 전체가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그 박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흐르고 있었죠. 학생들이 모두 떠난 뒤 저는 텅 빈 강의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유럽의 평야가 보였죠. 저녁 햇살에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 위로 다른 이미지가 겹쳐 보였습니다. 백두대간.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시험했던 산맥. 그러나 그 민족을 단련시키고 강하게 만든 뼈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죠. 나는 틀렸다. 그래서 나는 다시 배운다. 평생 믿어온 이론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죠. 오히려 이 무너짐이 제 학문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환경은 운명이 아니다. 도전이다.
그리고 인간은 그 도전을 이길 수 있다. 그 진실을 가르쳐 준 나라. 한국에게 저는 마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